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중견기업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에 관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 틀도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중견기업 특별법이 통과됐다는 사실은 꼭 중견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 전체 생태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또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점이요. 저희가 이렇게 기획된 조금 그 배경이 있는데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오늘 계속해서 이제 함께 자리에 계시는데 법무부인 충전의 판사 출신의 우리나라 1호 기업 변호사시고 또 변호사 오래 하신 황 회장님께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신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판결 나온 거랑 정말 똑같게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 이제 CEO분들께 판결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소급 그 적용 시점이 정말 그 3년으로 소급된다면 이거 굉장히 애매할 텐데 정말 그렇게 나올겠냐. 또 정치인들 많은 분들이 뭔가 그렇지 않도록 활동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약간은 아니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많은 세미나들이 있었는데 기사에 어떤 전문가 한 분이 그 소급 적용은 이렇게 정리되는 건 맞는데 통상임금이 근데 소급 적용 시기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확실하게 제시했던 한 분이 계신데 그게 권순월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분들이 준비를 해서 세션이 준비됐고요. 여러분들이 그 각 현장에서 그런 상생 소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실제 팁들을 오늘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어제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12월 18일 날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다양한 논란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일부 관련된 세미나나 교육 장소에 아마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12월 18일 그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관련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가 진행이 됐고, 그러한 이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판결이 그동안에 논란이 되어왔던 이슈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어떤 이 쟁점의 가능성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이런 사례로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테고요. 가을 오토텍 사건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추가되는 임금의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오토텍이 만약에 이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돼서 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이제 추가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를 이제 판례가 설시한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시간적 통상임금을 산정했을 때는 이제 8,900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15,246원이 되면서 거의 69.9%의 통상임금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대비 실질임금 인상률은 그 당초에 2010년 그 임금 협상에 따른 19.9%에서 이제 40.6%로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이제 두 번째 판단 요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2010년 임금 협상에 따라서는 19.9%의 임금 인상률이 결정이 됐는데, 이런 추가 임금 청구, 그러니까 소송으로 인해서 임금 인상률이 40.6%로 상승하게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그 가을 오토텍 단기 순이익의 거의 99.8% 상당, 그러니까 거의 43억 원 정도가 추가 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좀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갑을 오토텍은 그 기본급의 600%가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또 사업장이었고 또 상시적으로 초과 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좀 많은 그 임금 상승 효과가 발생을 하는 사업장이 되었었고 그리고 또 단기 순이익의 좀 많은 부분이 또 통상임금, 추가임금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갑을 오토텍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업장에서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했을 때 판례가 어떻게 그 신의칙 위반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그 판단 기준을 설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좀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그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갑을 오토텍 사건은 그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그 노조와 그 회사 간의 그 임금 협상 결과를 토대로 이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한 사건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었다는 이제 해석이 있는가 하면 이제 판례가 설시한 바와 같이 이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있는 경우에도 이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판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있는 경우에도 이 신의칙 위반 범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관행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네 가지 요건에서 이 네 가지 요건이 전부 충족이 되었을 때 그 신의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보시면 먼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임금 협상 실태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그 임금 협상이 임금 총액을 먼저 노사가 합의한 상태에서 그 일정 부분을 이제 수당 명목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임금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임금 협상이 그 사업장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됐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와 관리직 직원들 사이에서 이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정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2심에서 판단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 명시적, 묵시적 노사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앞으로 상당한 이제 그 판례에서 이제 새로운 법리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취업규칙을 제정한 것만으로도 이제 묵시적 노사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이 판례의 문헌을 근거로 해서는 이제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법원의 향후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사건 상여금이 이제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에 그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 수강액과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 인상률 그에 관한 이제 수년간의 평균치를 계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보셨듯이 이제 추가 법정 수당액을 얼만큼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원래 당초에 합의한 임금 인상률보다 이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에 임금 인상률이 얼만큼 높아지는지를 산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사용자의 현재 경영 상태와 비교해서 사용자가 그것을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회사가 혹시나 그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지는 않는지에 관해서 판단을 하라는 것이 이제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직무급에 대한 문의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방향적인 측면에서 실제 이제 그 실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방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좀 저렇게 나중에 가려면 뭘 고민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맞는 말씀들 고객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조금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직무급 자체가 보상에 대한 이슈만 좀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거의 직무급으로 전환을 만약에 생각을 내후년에 직무급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신다면
우리 국내 기업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컬처를 가지고 있는 거의 조직 내 어떤 밀란이 일어날 정도 수준의 어떤 그 부분을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큼 보상의 부분이 아니고 조직 문화, 직급, 승진, 보임시키고 특히 채용하고 모든 인사의 전역에 걸쳐서 직무급 하나 전환을 함에 따라서 전부 다 바꿔줘야 돼요. 승진시킬 때도 지금 직급 올려주면 되죠. 승진시킬 때 직무 가치 안 오르면 직무 등급 안 오르면 승진시켜도 돈 못 올려요. 그건 프로모션이 아니죠. 그죠? 이동시킬 때도 이 부서에서 A 본부장에서 A 팀장에서 B 팀장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그냥 수평 이동이잖아요. 직책수당 그대로 유지되고 직급이 같은 부장이면 같은 돈 똑같아요. 성과에 따라서는 차이 나겠죠. 근데 B 팀이 직무 가치가 높아서 등급이 하나 위에 있어요. 그럼 돈 올려줘야 되죠. 그거는 또 프로모션 개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동이 승진 개념까지 같이 가지고 그 발령도 그건 승진 발령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의 모든 그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무급 전환으로 함에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단순히 보상적인 측면에서 직무 중심의 기본급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아주 보상에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펌인 프레시먼 힐러드가 이러한 세미나를 그 중견기업 학회랑 같이 공동 주최했을까? 좀 오해하실 거예요. 근데 통상 그 대법원 판결 이후 그리고 어제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지침 발표 이후에도 계속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어제 노사지침 같은 경우는 뭐 정치권에서 산업계에서 노동계에서 다 지금 반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판례가 됐든 법제화가 됐든 이 임금 문제는 노사 간의 각 개별 사업 중에서 노사 간의 대화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거나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장의 대화, 소통이 결과물이 아마 임금 체계 개편이나 모든 문제가 되는 노사관계의 모든 이슈의 해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레시먼 힐러드 코리아 컨설팅 펌인 프레시먼 힐러드 코리아가 그런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그 법무법인 충정 그리고 HR 컨설팅 펌인 헤이글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하죠. 변화를 거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서도 경영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체인지 매니지먼트, 변화 관리라는 게 무척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죠. 이 변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기업의 영속성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저항을 얼마나 낮춰가느냐, 저항을 해소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써야 하느냐. 그리고 진솔한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죠. 신뢰를 잃는 건 순간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국한해 보자면 임금체계 개편이 종업원들에게 손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볼 것인지를 진솔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없다라고 오인을 하게 하거나 혹시라도 속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인을 하게 했다고 해서 잠깐의 속임수를 썼다고 해서 끝까지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신뢰를 잃는 순간이고요. 또 하나는 이 진정성, 진솔함이 필요한 이유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성과, 나의 성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이 더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성과 위주의 임금 체계로 특히나 개편이 된다면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성과를 분배받고 있다 이런 공정성, 투명성의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도 진솔한 커뮤니케이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미션을 신뢰하고 그 미션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에너제틱한 종업원이 없다면 그 어떤 기업도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제이크 웰치의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여기서 부연을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은 정말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해 당사자, 스테이크홀더 중에 하나라는 것을 항상 그 염두에 두시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주제 발표를 끝으로 오늘 오전에 권순원 숙대 교수님의 특별 강연부터 오후 지금 제가 마친 이 세 번째 세션까지 일단 발표라는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은 기업 내에 있는 핵심 이해 관계자들로서의 기업의 사용자와 그 근로자들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도가 주는 혼란, 그다음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으로부터 발현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업 내부의 어떤 그 소통 채널이나 내부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세미나 자리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사실은 기업 내에서 있는 중요한 이해관계자들하고 여기 와가지고 사실 이런 세미나는 한두 번 아주 정말 필요한 오늘 이렇게 플래시만 힐라드가 개최한 이런 정도의 세미나에만 참석하시고 다른 데 소비할 시간에 사실은 내부의 이런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나 이해관계자들하고 한 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고 문제가 뭔지에 대한 논의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 중요한 전략이나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부의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변화된 제도와 불일치 않은 측면들이 뭔가를 우선 파악하시고 그것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작업들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